만약 역사가 완전히 반대였다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화면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의 어두운 실루엣이 보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이 건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의원들이 담장을 넘었고 본회의가 열렸으며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다른 가능성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만약 계엄군이 10분만 더 빨랐다면, 만약 국회 진입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면, 그리고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화면이 둘로 나뉩니다. 왼쪽에는 세계어라는 자막이, 오른쪽에는 세계비라는 자막이 나타납니다. 세계어에서는 계엄이 정말로 국가를 구했습니다. 깊숙이 침투한 공산 세력이 척결되었고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졌으며 중국의 공산화 시도가 좌절되었습니다. 질서가 회복되고 안보가 강화된 세계입니다. 세계비에서는 같은 계엄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통제와 감시가 일상이 되었고 자유는 질식했으며 나라는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조용하지만 절망적인 세계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성공. 그러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 우리는 지금부터 이 역설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13분. 우리의 평행 세계에서 계엄군은 현실보다 10분 빨랐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모든 출입구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의원들은 담장을 넘으려 했지만 이미 배치된 군인들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본회의장이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이곳에서 190명의 의원이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의장석은 비어있고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주요 정치인 7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됩니다. 새벽 3시 언론사 편집국에 계엄군이 진입합니다. 새벽 5시 포털 사이트와 SNS 서버가 국가 통제하에 놓입니다. 72시간. 단 3일 만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구원인지 파멸인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두 세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계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계엄은 단순한 권력 장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구하는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48시간 후 놀라운 증거들이 공개됩니다. 첫 번째 가상사료를 보시죠. 국가정보원 긴급수사보고서 2024년 12월 5일 야당 대표 김모 씨 사무실에서 북한 공작원과의 암호화 통신기록 127건 발견.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로부터의 자금 지원 증거 확보. 2024년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 시도 2847건 추적 완료. 믿기 어렵죠? 하지만 세계어에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국제검증단이 파견되고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증거를 검증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화면에는 압수된 문서들, 해킹 프로그램, 자금 거래 내역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부정선거 의혹과 공산 세력 침투가 구체적 증거와 함께 사실로 드러납니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정말 나라가 망할 뻔했구나. 여론은 급반전됩니다. 계엄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 정도였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세계어에서 계엄은 필요악이 아니라 필연적 선택으로 기록됩니다. 이제 세계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은 증거 같은 발표. 하지만 전혀 다른 진실입니다. 세계비에서도 놀라운 증거들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국제검증단은 초청되지 않습니다. 독립적 검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가 선정한 전문가들만 증거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 가상사료를 보시죠. 국정원 디지털 조작팀 내부 지침 2024년 12월 4일 기밀 체포 대상자들의 디지털 기기에서 기존 데이터를 완전 삭제 후 사전 제작된 증거 패키지를 이식할 것. 타임스탬프는 반드시 2023년 이전으로 조작. 국제 포렌식 분석에 대비하여 메타데이터 위조 필수. 세계비에서 증거는 만들어졌습니다. 공산 세력 침투도 부정선거도 중국의 개입도 모두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뿐입니다. 화면에는 깊은 밤 국정원 지하 작업실이 보입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가짜 북한 계정, 조작된 자금 흐름, 위조된 해킹 로그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언론은 침묵합니다. 비판적 기자들은 체포되었고 남은 기자들은 정부 발표만 그대로 보도합니다. 시민들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것조차 위험해졌습니다. 세계비에서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권력 찬탈의 도구였습니다. 두 세계의 국제적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세계어의 2025년 1월 미국 상원은 압도적 찬성으로 한국 민주주의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국이 발견한 공산 세력 침투 증거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경고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이 위협에 맞서겠다. 일본과 유럽연합도 한국의 조치를 지지합니다. 세계어의 한국은 민주주의를 구한 나라로 찬사받습니다. 경제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투명성과 법치주의의 확립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반면 세계비의 국제 반응은 싸늘합니다. 같은 시기 미국 상원은 한국 제재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한국의 계엄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유럽연합은 더 강경합니다. 무기 수출 금지, 기술 이전 제한, 인권 대화 중단을 선언합니다. 세계비의 한국은 아시아의 미얀마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파장도 정반대입니다. 세계어에서는 코스피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지만 세계비에서는 40% 폭락하고 자본이 대거 유출됩니다. 같은 계엄 같은 성공. 하지만 그 성공의 본질에 따라 국제사회의 평가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세계어의 2025년 6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237명이 기소되었지만 재판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국제인권단체의 재판 참관이 허용됩니다. 흥미롭게도 237명 중 89명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단순한 사상적 동조자라는 이유입니다. 세계어의 사법부는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2026년 4월 계엄은 완전히 해제됩니다. 정확히 16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돌아갈 때입니다. 놀랍게도 야당이 재건됩니다. 체포되지 않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서울시장을 포함한 주요 광역단체장 5곳을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공산 세력을 척결했다면서 왜 야당이 이기는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세계어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위협을 제거했지만 다원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세계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17명이 부상당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보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사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세계어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비상조치의 모범 사례가 됩니다. 세계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2025년 6월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가기밀 보호라는 명목입니다. 237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인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증거 원본 접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엄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형식적으로는 해제됩니다. 2026년 4월 1일 계엄 해제가 선언되지만 동시에 국가안보특별법이 발효됩니다. 계엄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입니다. 세계비의 야당은 재건되지 않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의원들은 대부분 정계를 은퇴하거나 해외로 망명합니다. 실질적인 야당은 사라집니다. 화면에는 서울거리의 CCTV가 보입니다. 모든 골목, 모든 건물, 모든 지하철역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하며 AI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스마트폰은 감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부 필수 앱이 강제 설치되고 이 앱은 위치, 통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VPN 사용은 불법이 되었고 해외 메신저는 차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상사료를 보시죠. 사이버보안청 내부지침서 2026년 AI 검열 시스템은 단순 키워드뿐 아니라 문맥, 은유, 풍자까지 분석한다. 정부 비판 가능성이 70% 이상인 게시물은 자동 삭제. 작성자는 잠재적 위험 인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세계비는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이 된 곳입니다. 두 세계의 경제와 문화는 정반대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세계어의 2027년 경제는 호황을 맞습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한국은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립니다. 반도체, 바이오, AI 산업이 꽃피우며 2030년 1인당 GDP는 4만 5천 달러를 넘어섭니다. K-컬처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유로운 창작 환경에서 더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2024년의 위기를 다룬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습니다.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말합니다. 이 영화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의 증거입니다. 반면 세계비의 경제는 침체에 빠집니다. 2027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를 기록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본사 해외 이전을 검토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이 됩니다. K-컬처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자유로운 창작이 불가능한 곳에서 기생충도 오징어 게임도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내용만 허용됩니다. 청년들의 반응도 극명히 갈립니다. 세계어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으로 미래의 희망을 품습니다. 세계비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다시 유행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곧바로 삭제됩니다. 젊은이들은 침묵하거나 떠납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비에서는 20-30대 인구 47만 명이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교훈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고대 로마의 독재관 술라에스 ULLA를 생각해 보시죠. 기원전 82년 그는 공화정을 위협하는 적들을 척결한다며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술라는 적들을 제거한 후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은퇴했습니다. 세계어의 모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공화정 수호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결국 영구 독재자가 되었고 공화정은 무너졌습니다. 세계비의 전형입니다. 1973년 칠레의 피노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공산주의로부터 칠레를 구한다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아엔데 정부는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했고 경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위협은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7년간 3,000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고 4만 명이 고문당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막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2016년 터키의 에르도안도 비슷합니다. 쿠데타 시도는 실제로 있었고 귤렌 조직의 침투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5만 명이 해고되고 5만 명이 체포되었으며 180개 언론사가 폐쇄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민주주의는 종종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너집니다. 문제는 위협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네 번째 가상 사료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책보고서 2030년 한국의 2024년 사례는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세계어는 위협을 제거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모범이고 세계비는 안보를 명분으로 한 권력 남용의 전형이다. 시간을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30년 두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어의 2030년은 희망적입니다. 2028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합니다. 2024년의 위기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계어는 여전히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언론은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경제는 번영하고 문화는 풍성합니다. 세계비의 2030년은 절망적입니다. 2028년 대선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가 연장되고 연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지만 투표율은 38%에 불과했고 찬성 92.7%로 통과되었습니다. 국제선거감시기구들은 이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계비의 정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집권할 것입니다. 세계비의 경제는 붕괴 직전입니다. 삼성전자는 본사를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SK하이닉스는 미국 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마지막 독립영화관이 2029년 문을 닫았습니다. 영화 감독들은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K-팝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4년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거나 떠납니다. 세계 비해 한국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의 2030년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두 세계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착했다. 차이는 명분이 아니라 실행 방식에 있었다. 이제 우리는 핵심 질문에 직면합니다. 성공한 계엄의 진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어에서도 대가는 있었습니다. 16개월간 민주주의가 중단되었고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수백 명이 부당하게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그 대가를 인정하고 책임졌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했고 책임자들을 처벌했으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공개되었고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았으며 독립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어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비의 대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질서가 잡혔지만 그 질서는 묘지의 평화와 같았습니다. 자유가 사라졌고 창의성이 질식했으며 희망이 증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거짓이 진실을 대체했다는 점입니다. 조작된 증거가 역사가 되었고 강요된 침묵이 동의로 해석되었습니다. 세계비에서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5번째 가상사료를 보시죠. 익명 국정원 요원의 회고록 2035년 우리는 국가를 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권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거한 것은 적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성공의 대가는 때로 실패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역설이 완성됩니다. 세계어에서 계엄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비에서도 계엄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국가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같은 성공이 정반대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첫째, 목적의 차이입니다. 세계어에서 계엄의 목적은 진짜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비에서는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수단의 차이입니다. 세계어는 투명하고 제한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세계 비는 은밀하고 무제한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셋째, 종료의 차이입니다. 세계어에서 계엄은 목적을 달성하면 끝났습니다. 세계 비에서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진짜 성공과 가짜 성공을 구분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투명성, 책임성, 제한성. 이것들이 있으면 비상조치도 민주적일 수 있습니다. 없으면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독재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지만 우리는 덧붙일 수 있습니다. 투명한 권력은 정화되고 책임지는 권력은 신뢰받는다. 세계어와 세계비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탐험한 두 세계는 가상입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교훈, 위협은 실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이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파괴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교훈, 비상조치의 성공 여부는 즉각적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장 질서가 잡혔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세 번째 교훈, 투명성 없는 안보는 진짜 안보가 아닙니다. 감춰야 할 것이 많은 조치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 민주주의의 적은 항상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민주주의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내부에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교훈,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상 사료입니다. 2050년 역사 교과서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험받은 날이었다. 만약 그날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세계어나 세계비 중 하나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계엄이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제3의 길을 발견했다. 불완전하지만 자유로운 길을. 역사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평행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화면이 천천히 흐려집니다. 세계어와 세계비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시 2024년 12월 3일 밤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봅니다. 밤 10시 23분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습니다. 계엄군이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밤 11시 59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시작됩니다. 190명의 의원이 모였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190대 0.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가 의결됩니다. 새벽 4시 30분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합니다. 6시간 만입니다. 왜 계엄은 실패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왜 민주주의는 승리했을까요? 첫째, 제도가 작동했습니다. 국회, 헌법, 법치주의. 위기의 순간에 이 제도들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의원들, 시민들, 언론인들. 그들은 담장을 넘고 거리로 나오고 진실을 전했습니다. 셋째, 정보가 흘렀습니다. 생중계, SNS, 메신저. 21세기의 계엄은 1980년과 달랐습니다. 완전한 정보 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험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잘했습니다. 우리가 탐험한 두 개의 평행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는 담장을 넘어야 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정말 끝난 것일까요? 2024년 12월 4일 아침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다시 보시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하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한 대학생이 말합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정말로 민주주의가 끝나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냈어요. 그러나 탱크가 물러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군홧발 소리가 사라진 여의도를 채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면이 전환됩니다. 법원 건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영장 발부 소식들이 흘러갑니다. 계엄이 해제된 후 새로운 권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부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이제 역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모든 절차는 합법적입니다. 영장주의가 지켜지고 있고 법관의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법치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형식적 합법성이 실질적 정당성을 보장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계엄의 또 다른 얼굴은 아닐까요? 계엄령의 핵심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사라졌습니다. 대화와 타협, 정치적 해법이 있어야 할 자리를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감옥에 보내기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법정 다툼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모두가 감옥에 가야 끝날 것 같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을 사법부 독재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와 검사가 선출된 권력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세상. 이것은 총성 없는 계엄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는 종종 한 번의 극적인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치며 잠식당합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론과 시민단체를 약화시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 인사제도를 장악했습니다. 판사를 임명하고 승진을 조정하며 법의 이름으로 정적을 제압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관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을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밀어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나섰고 유럽 사법질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터키에서는 쿠데타 시도 이후 국가 안보를 내세워 4,000명이 넘는 판사검사를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는 충성도 높은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모두 합법적이었습니다. 모두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법권과 집행권이 같은 사람이나 같은 기관에 통합되면 자유는 없다. 판사가 억압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 경고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계엄군을 물리쳤지만 사법권의 독주를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총을 든 군인일까요? 영장을 든 검사일까요?
탱크를 타고 오는 독재일까요? 아니면 법복을 입고 오는 독재일까요? 민주적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하고 법의 집행이 공정해야 하며 법의 해석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은 갖춰졌지만 실질이 없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을 가장한 인치입니다. 절차는 지켜지지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가장한 복수입니다. 우리가 12월 3일 밤 담장을 넘으며 지키고자 했던 것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12월 3일 밤처럼 명백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천천히 진행되는 민주주의의 잠식을 감시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형식과 실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법적이라는 것과 정당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절차를 따랐다는 것과 공정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셋째, 우리는 권력의 형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총 대신 판결문을, 탱크 대신 영장을 사용하는 권력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법성의 외피를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리로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계엄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권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며 이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만약 역사가 완전히 반대였다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계엄은 실패했지만 민주주의는 정말 승리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